안녕하세요. 자, 매스컴과 현대사회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면 강의에 이어서 이제 첫 번째 동영상 강의인데, 오늘 강의는 강의 객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본격적으로 미디어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론적인 측면을 다루기 전에 간단하게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미디어의 역사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진화되고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거고, 요게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주요한 미디어, 특히 이제 디지털화된 미디어를 아주 익숙하게 경험적으로 사용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이제 크게 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디어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미디어에 관련된 이론, 그 다음에 미디어가 현대 사회에서 각 영역에서 어떻게 이제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우선 이제 그 미디어 역사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 노르베리스 볼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지만 부분 부분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는 되게 쉽게 쓴 글이고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은 이제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볼츠가 보기에 이 미디어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은 한 세 단계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볼츠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나씩 묶어서 주로 설명을 하고 부분적으로 이거를 이제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예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떼어서 이제 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크게 보면 미디어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하는 거는 요 이 구술의 단계이고, 요 구술의 단계에서 이제 문자라고 하는 걸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 문자 단계에서 아날로그 미디어로 넘어오고, 다시 이제 최근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로 넘어와서 이 각각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커다란 변혁과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구술과 문자, 아날로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형태로 미디어가 이제 변화되어 오고, 각각에 따라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어떤 그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구술이라고 하는 단계를 보면, 이 구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말을 통해서 문자가 없던 시절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대부분 이제 부족 사회라고 하는 시기에 이 구술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거고, 이 부족 사회라고 하는 거는 별다른 기술적인 어떤 사회적인 토대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술이라고 하는 구술 중심의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아주 소규모 집단 사이에서, 자, 구술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뭔가요?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공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 각각의 개인적 기억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이 한번 뱉어지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자, 문자라고 하는 게 없던 시절이니까 기억에 의해서 그걸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억에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얘기된 것들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또는 어떤 상황들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고, 또 이거를 굉장히 기억 잘하는 사람이 그 부족 사회에서 이야기꾼이라고 하는 어떤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마을의 어떤 기억, 마을의 어떤 상황, 이야기된 것들을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개인의 기억을 잘하는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전승이 되는 역할. 그래서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이야기, 부족 단위에서의 이야기가 계속 시간적인 경직성,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만 어떤 이야기가 기억이 되는데,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경직돼서 특정한 시간에 들어야 되고,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만 이거를 기억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죠?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그 이야기 기억한 거를 처음에 얘기한 사람과는 무관하게 계속, 자, 그거를 다른 사람이 그 개인의 기억을 물려받음으로써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과 직접 시간적, 공간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더라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된 이야기가 부족에서 어떤 스토리로 어떤 부족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술 단계, 구술 중심의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한계인 거죠. 자, 그러면 요 구술 단계의 미디어가 주된 사회에서 이제 문자라고 하는 게 발명이 되고, 이 문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훈민정음이니 소위 말하는 이제 목판 활자니 뭐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자 중심의 미디어, 문자라고 하는 게, 글이라고 하는 게 발명이 되고, 그 글이 어떤 이제 사회에서 활용이 되면서 요게 소위 말하는 기억의 저장이라고 하는 거를 개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 또는 시간적, 공간적인 한정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자라고 하는 게 특징은 뭐냐면 기억이 이제 저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이 저장이 되면 문자로 저장된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많은 대량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성이라고 하는 게 확장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한 시간에 얽매이지 않은 시간적 경직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다, 또는 자기의 얘기를 글로써 표현을 하게 되면 그 글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아주 대량은 아니지만 일정한 영역 내에서 복제될 수 있고, 그 복제된 거를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또는 시간적 구애를 받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어떤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시간적으로 어떤 이야기의 전달성, 정보의 전달이라고 하는 게 확장이 되고 공간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족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술 미디어라고 하는 게 문자 미디어로 발전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 문자 미디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시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아날로그라고 하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차원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사람 개인 또는 집단이 원하는 정보를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긴 한데, 이거는 기본적인 제약이 있고 우리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 대량 집단 사이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또는 한꺼번에 어떤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구술 중심의 미디어나 문자 중심의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상당한 어떤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집단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인쇄술은 소위 말하는 어떤 아날로그적인 또는 디지털적인 기술에 의해서 뭐 한 번에 문자를 찍어내는 게 뭐 수천 부, 수만 부, 수십만 부, 수백만 부가 가능한데,
예전의 인쇄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있지만 그 팔만대장경으로 찍을 수 있는 한 번 목판 인쇄를 해서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책의 숫자는 몇백 권이 채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량으로 어떤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은 사실상 문자 단계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요게 이제 특히 목판 인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면 할수록 닳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금속활자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이제 그 어떤 그 한 번에 인쇄할 수 있는 인쇄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자 시대를 열었고, 그 문자 시대라고 하는 게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감각이, 우리 인간의 감각 또는 인간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자, 소리도 있고 시각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몸짓이라고 하는 행동적인 그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자라고 하는 거는 주로 시각에 의해서, 그것도 공간적으로 제한된 시각에 의해서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날로그라고 하는 올드 미디어라고 이제 요새 얘기를 하죠. 뉴 미디어하고 이제 비교를 대비를 해서, 근데 이 아날로그 미디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술 문명에 의해서 발달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미디어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고, 또 본격적인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 단계에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날로그라고 하는 올드 미디어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자, 신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량 복제가 가능한 인쇄술에 기초한 신문과, 그 다음에 소리에 의존하고 있는 라디오, 자, 소리와 시각에 의존하는 TV,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신문, 라디오, TV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제 아날로그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또는 올드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매스컴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이 아날로그 미디어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도시 수준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또는 특정한 언어를 매개로 한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는 국가를 넘어서서 어떤 정보가 대량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아날로그 미디어가 우리의 어떤 현대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 존재하는 사실로 우리에게 나타난 게 언제였느냐? 나치즘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치즘 초기에 나치즘이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또 보급된 미디어, 특히 이제 TV를 얘기를 하는 거죠. TV를 통해서 또는 영화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나치즘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영상들을 만들고 그거를, 그 관련된 정보를 TV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달받은 정보를 사람들이 수용하게 되고 나치즘에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치즘이라고 하는 거를 미디어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이 아날로그 미디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이 대량의 정보 전달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로 보여준 역사적 경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날로그 미디어는 주로 누구의 관심사였냐? 국가의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왜? 국가가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정보를 동일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날로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각에 동시에 어떤 정보를 전달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아날로그 미디어 중에서도 TV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TV는 문자를 화면에 보여주죠.
움직이는 화면이라고 하는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을 하죠. 그 다음에 동시에 자,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TV가 있는 수상기가 있는 모든 그 수상기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간에 동일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어떤 단일한 미디어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동일한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시켜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아날로그 미디어의 특징은 말이라고 하는 어떤 말에 기초한 단순한 미디어가 아니라 시청각이라고 하는 요새 이제 요새 말로 하면 멀티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미디어,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효과가 크고 수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특징은 2단계에서부터는 이 산업화 이후에 이 아날로그 미디어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하는데 이전에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 아날로그 미디어부터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주도하는 미디어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날로그 미디어의 특징은 서사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서사를 한국말로 뭐 서사 자체가 이제 한문이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서사. 특정한 흐름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 아날로그 미디어의 특징은 이 단순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로부터 하나의 장면, 한 어떤 소리를 통해 가지고 그 자체로서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 소설이나 문자 시대에는 모든 게 기승전결이 있고 어떤 초기 단계에서 전개가 되고 결말이 있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미디어라고 하는 게 이때 이 아날로그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적인 사건 또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국가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세월호라고 하는 것도 세월호가 어떤 이유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사고를 당해서 이런 거를 장황하게 이야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세월호가 가라앉는 사진 한 컷 또는 세월호가 가라앉는 장면을 촬영한 5초, 10초짜리의 짧은 장면으로 모든 의미가 전달되고 또 그게 생생하게 현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볼츠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구술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오고 어떤 이야기가 되지만 이 구술되는, 전달되는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다. 굉장히 기술의 주도, 그러니까 기술 중심적인 방식으로 어떤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한 이야기 구조를 갖지 않은 방식으로도 정보가 전달되고 수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날로그 이 올드 미디어라고 하는 게 갖는 특징은 정보를 발생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자체는 굉장히 적은 소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정보를 만드는 것 자체는 상당히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없는 소규모 집단이 할 수 없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있고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좀 더 수준 높은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는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스튜디오에는 단순히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시청각, 그러니까 소리와 동작과 시각적인 거를 촬영해서 동시에 이거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방송 통신이라고 하는 통신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송국이 있고 거기서 전파를 쏴줘야 되고 그 전파를 쏘기 위해서 수많은 기자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부분의 방송국은 기본적으로 국영방송국 체제입니다. 어느 나라나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일본은 NHK가 있고, 영국은 BBC가 있고, 독일은 ARD가 있고,
자,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유로라고 하는 뭐 유로 뉴스라든가 그 각국의 방송 시스템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송국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소위 말하는 아날로그 미디어에 발송하고자 하는 정보를 개인 차원에서는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촬영은 할 수 있죠. 근데 그 촬영을 많은 사람에게 TV 수상기로 쏴주는 과정에서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로 국가가 하고 소위 말하는 자본력이 높은 일부 민간 방송국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방송국은 몇 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방송국이 KBS 1, 2, 그 다음에 MBC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SBS라고 하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일부 케이블 방송이 생기고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자본력이 있는 특정한 조직과 집단이 들어와서 정보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정보의 생성은 소수에게 독점된다라는 겁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의 가장 큰 문제. 자,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일부 독점 자본 또는 대기업 소위 말하는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민간 또는 세금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가 어떤 집중된 정보라고 하는 또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를 만들어서 대량의 사람들한테 그거를 보여주고 그걸 수용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일방적 미디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일방적 미디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는 쌍방향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날로그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국가가 어떤 특정한 집단이 국영방송이라고 하는 방송 시스템을 장악을 하고 장악한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정보만을 집중적으로 보내주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정보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 보내주는 정보의 진위라든가 이거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5공화국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당시에 이 땡전 뉴스라고 9시 뉴스 시작됩니다. 땡 하면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 전두환 대통령이 무엇을 오늘 하셨고 어떤 일을 했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뭘 했으면 이런 거로부터 이제 뉴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국가가 그거를 안기부나 뭐 이런 사람들을 방송국에 상주시켜 놓고 어떤 뉴스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내보내야 되느냐, 즉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정보의 내용을 다 통제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방적인 미디어였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니까 자, 소수의 정보 생성이 가능한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면 집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 소위 말하는 잘못된 정보나 조작된 정보나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보만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시대는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 통제라는 말이 아날로그 미디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미디어를 바라볼 때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미디어가 나에게 쏴주는 그 소수의 정보를 생성하는 사람이 다수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렇게 전달되는 정보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 아날로그 미디어 시대에서 이 IT 기술이라고 하는 컴퓨터화된 정보 처리라고 하는 게 이제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만들고 전달하는 방식이 생겨나면서 이걸 이제 우리가 뉴 미디어라고 하면서 이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를 비교를 하고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점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거의 비슷해요. 자, TV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이 통신 이 용량 때문에 거의 텍스트 기반의 정보 전달 체계, 텍스트 기반의 미디어로 출발을 했죠. 뉴 미디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초보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메일을 보내는 것 또는
문자로 기록된 어떤 텍스트를 보는 것, 요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 미디어보다 별로 나을 게 없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IT 기술과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아날로그부터는 이제 기술 중심이니까 기술 주도성에 의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통신망이 확충이 되고 통신 기술이 확충이 되고 정보를 만들어내는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가 거기에 결합이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된 거죠? 상호작용적 미디어라고 하는, 즉 멀티미디어이면서 상호작용적 미디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결합되고 이럼으로써 이제 소위 말하는 정보 한꺼번에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날로그적인 특성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뉴미디어의 특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즉 뭐냐, 정보 생성의 측면에서 아날로그 올드 미디어는 소수의 돈을 가진, 자본을 가진 국가나 거대 자본만이 방송국을, 즉 정보를 생성하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생성이라고 하는 게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고 통제되는 구조였는데, 디지털 미디어로 오면 기술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굉장히 사람들의 이 정보 생성을 용이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하는 것도 이제 수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기본적으로 이걸 공개하고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노트북 하나 하고 노트북에 이제 마이크도 있고 녹음 시설이 다 있잖아요. 영상도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어떤 장면을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해서 이거를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트위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게 되면 한꺼번에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의 사람들이 제가 만든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TV나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 그 신문도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의 신문이 배달이 될 수 있고, TV를 한 번에 1억 명, 2억 명, 3억 명, 10억 명이 한꺼번에 볼 수 있죠. TV 수상기가 많이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내가 만든 정보를 그 사람들한테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정보를 방송국에 가서 이걸 틀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 방송국이 제가 만든 걸 틀어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뉴미디어 시대에는, 자, 컴퓨터와 인터넷이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미디어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대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유튜브에는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 그 정보를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이 열려 있고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디지털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자, 그럼 결국 뭐죠? 아날로그와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인 특성에서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기술적 특성보다는 미디어로서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미디어로서의 성격이 어떤 점에서 가장 다르느냐? 아날로그는 정보의 소비라고 하는 거는 대량으로 소비가 된다. 이거는 디지털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날로그 미디어는 정보의 생성이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디지털 미디어는 다수, 특히 개인에 의해서 정보가 생성되고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여러분들은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날로그 미디어는 정보의 생성이라고 하는 게 전달되고 소통되는 정보라고 하는 게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고 통제되고 지배되는 구조였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미디어를 통제하면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광주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5.18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국가를 장악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시위하는 집단에게 뭐를 했을 때, 자, 그래서 5.18 광주에서 그거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한 일이 뭐였느냐? 미디어를 통제하는 거였습니다.
지역을 고립시키고 언론이 거기 가서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는 공영방송인 KBS, MBC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방송을 보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자, 보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뉴스 미디어에서는 그런 정보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통제가 가능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유선 무선망 또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망이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전화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현장의 사진을 찍어서 누가 유튜브에 올리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수억 명,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진행되는 일을 굳이 뉴스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 미얀마 군부 이 쿠데타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휴대폰으로 찍어서 바로바로 올리는 다양한 얘기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군부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체 지역 미얀마의 통신망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되는 사회, 글로벌 사회에서 만약에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시위가 일어나니까 미얀마로 들어오는 모든 인터넷망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미얀마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는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얀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정보의 생성이 다수에 의해서 정보의 생성과 유통이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게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통제될 수 없는 이게 이제 새로운 뉴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미디어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날로그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일정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던 거고 그 영향력이 가장 크게 드러났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의 나치즘에서 이 히틀러가 자기 정권의 선전선동을 위해서 이 소위 말하는 아날로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성공적으로 활용을 했다. 그래서 수많은 독일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디어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 항상 이 나치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와는 좀 다른 경우지만 이 미디어가 대중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건이 뭐였냐면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는 그 얘기일 수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고 대중들에게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는 소위 말하는 TV 화면을 통해서 공개 토론회라고 하는 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공개 토론회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이 수많은 대중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된 정보로 인해서 수많은 대중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게 이제 케네디. 그래서 케네디에 대해서는 TV 토론이 없었다면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달리 얘기하면 TV가 없었으면 TV 토론이 없었을 거고 TV가 없었으면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뭐죠? 소수의 정보가 대중들에게 즉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미디어로서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게 그 두 사건이고 요게 이제 아날로그 미디어의 특징이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정보의 생성과 유통이라고 하는 게 개인에 의해서, 즉 개인 다수에 의해서, 대중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유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죠. 대중에 의해서 정보가 생산되고 대중에 의해서 그 정보가 소비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교재에서 언급되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일어난 그 어떤 일도 이야기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자, 이거 무슨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탈서사라는 겁니다. 즉, 아날로그 미디어라고 하는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자, 결국 뭐였죠?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거를 서사, 이야기 형태로 전달하지 않는다. 자, 그럼 뭐죠? 모든 것은 단지 정보로서만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36년도니까 이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게 등장하던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후의 미디어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압축적인 문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는 책이 이 발터 베냐민 1936년도에 쓴 데어 에어젤러라고 하는 이야기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어떤 스토리로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보로서만 처리되는 사회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문학가이고 철학자입니다. 되게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문학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발터 베냐민, 그럼 이제 되게 유명한 이 사람의 책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봐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문학적 상상력과 철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포착을 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볼츠가 그 문장을 이제 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다.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미디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츠가 그래서 이제 이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매스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매스 미디어는 신문, 라디오, TV라고 하는 올드 미디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드 미디어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방송, TV.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죠. 전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창출해냈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이제 뉴 미디어죠. 뉴 미디어는 숨어있던 틈새 세계를 연결해서 전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냈다. 자, 똑같은 전 세계적 커뮤니케이션인데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방송은 뭐였죠? 소수의 사람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소수의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해내는 거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뉴 미디어는 숨어있던 틈새 세계를 연결했다라고 하는 거는 소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구별점이자 차별점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 틈새 세계를 연결하는 미디어로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미디어 역사에서. 자, 디지털화라고 하는 뉴 미디어의 탄생, 그리고 그게 갖는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문자 시대하고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주로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전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구텐베르크 은하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 은하계라고 하는 거는 문자와 사고 논리가 중심인, 자, 그래서 이야기 중심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구텐베르크는 누군지 알죠? 네, 서양에서 금속 활자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자, 은하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유니버스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구텐베르크의 이 금속 활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있었고 구텐베르크가 만들어낸 금속 활자가 지배하는 세상은 문자 중심의 사회 세상이고 사고와 논리라고 하는 서사, 이야기 중심의 세상이다. 자, 그런데 기술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에 의한 디지털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얘기를 볼츠가 계속해요. 근데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지난 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AI라고 하는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 시대였는데 이미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서 디지털화되고 이 디지털화된 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리되는 방식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모든 거를 상징과 기호로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이 상징과 기호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는 이 디지털화된 미디어의 세상은 구텐베르크 은하계가 아니라 튜링 은하계다. 그래서 이 튜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교재에 많이 나옵니다. 자,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진법에 의해 가지고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기술자예요, 기술자. 엔지니어죠. 자, 그러면 이 볼츠가 보기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화된 뉴 미디어의 시대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징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튜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튜링의 은하계, 튜링이 고안해낸 방식에 의해서 디지털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이 시대라고 하는 거는 상징과 기호 중심의 사이다. 자, 여기 문자, 사고, 논리, 구텐베르크는 뭐였죠? 서사에 의해서, 이야기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회. 근데 튜링 은하계라고 하는 거는 기호와 상징에 의해서. 자, 이거 뭐죠? 예전에는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보고 그 소설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10초, 1분, 뭐 길어야 30초 이런 짤이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이고 형상화된 시각적으로 전혀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어떤 장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짧은 동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인터넷에서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이제 고양이나 개를 기르고 있으니까 고양이가 낮잠 자다가 책상에서 굴러떨어지는 그 10초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인이 오면 개가 뛰어나오는 거 10초도 안 돼요. 그런 짤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사람들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대가 됐다. 거기에 이야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 한 장으로 우리가 의미를 주고받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기호와 상징 중심의 사회, 그리고 기호와 상징 중심의 소통이 가능한 미디어의 사회, 그게 바로 디지털 미디어다라고 이제 이 볼츠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미디어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이거를 조금만 이해를 하면 미디어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드웨어로부터 시작을 했고 이 하드웨어는 IBM이라고 하는 회사,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죠. 이 회사가 하드웨어를 통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디지털 이 시대를 만들어냈는데 이 하드웨어 중심의 사회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 디지털화가 주도하는 사회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화를 주도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였다. 또는 애플이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미디어의 디지털화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중심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 단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화된 미디어가 소위 말하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미디어로 만들어지는 어떤 사전 작업이었지 이 자체가 미디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비로소 디지털화, 미디어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성립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의 미디어화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기술적 기반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통신이 붙으면서 미디어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자, 우리가 이 앞으로의 이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 볼지가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발전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확장되고 전개되고 발전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기계가 매개하는 방식이었는데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과 인간을 기계가 매개하는 게 아니라 기계와 인간이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걸 통해서 미디어가 또다시 발전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지금 잠깐 제가 녹화를 중단하고 잠깐 밖에 나갔다 왔어요. 저 고양이가 자꾸 문을 긁어대가지고 소리가 녹음이 돼서 고양이를 쫓아버리고 왔습니다. 어디까지 했었나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디어의 발전을 예측하는 지금은 이제 이게 당연한 얘기가 됐지만 볼츠가 이 책을 썼을 때가 한 10년 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벌써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디지털화된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예전의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그걸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매개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디지털화된 미디어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발전을 통해서 기계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계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또 발전 경로를 기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였느냐면 이게 이제 IBM이라고 하는 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고정식의 대형 컴퓨터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엄청나게 큰 건물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이 컴퓨터에게 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방식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문자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알파벳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이진법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모든 거를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다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걸 기계어라고 하는 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정보를 컴퓨터에게 주고 컴퓨터가 그걸 가공하고 정보를 만들어낼 때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법에 기초한 문자로 우리가 언어로 컴퓨터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했던 게 뭐냐면 펀처라고 하는 기계 장치. 자, 그래서 펀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삼촌 세대만 하더라도 수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체크를 하면 그 수능 답안지 OMR 카드라고 하죠. 그거를 지금은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바로 읽어서 이제 이 스캔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그 사인펜으로 긁으면 그거를 기계에다 넣으면 이 사인펜으로 체크된 걸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은 거를 이제 컴퓨터에다가 주면 컴퓨터가 그거를 구멍이 뚫려 있냐, 자, 뚫려 있으면 0이고 예를 들어서 뚫려 있지 않으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과 1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기계에게 그거를 전달해 주는 그 기계 장치, 펀처라고 구멍 뚫는 장치. 이게 이제 컴퓨터하고 기계하고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어떤 언어였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형태가 드러나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이 사람의 언어, 문자로서
이제 그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컴퓨터에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그거를 자동적으로 이진법으로 바꿔가지고 컴퓨터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죠. 그럼 사람과 컴퓨터가 어쨌든 간에 중간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자 기반인 거죠. 문자로 명령을, 지금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 명령어를 쭉 문장 형태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써주면 그거를 중간에서 다른 이 기계어 프로그램이 소위 말하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법으로 번역을 해서 컴퓨터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인간이 이진법을 직접 입력해가지고 그걸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하고 컴퓨터는 컴퓨터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중간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명령어 중심으로 인간과 기계가 소통을, 컴퓨터가 소통을 하는 단계로 이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마우스라고 하는 거를 애플이 처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마우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중간에 사람이 이제는 뭐냐면 컴퓨터와 단순히 언어적인 게 아니라 클릭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컴퓨터, 이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이제 등장을 했던 거고, 자, 이 마우스가 이제 발전을 해서 터치패드니 뭐 이런 걸로 발전을 했죠. 자, 그러면 이 마우스는 뭐와 결합이 되어 있냐면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애플이 매킨토시를 통해서 먼저 만들어낸 거죠. 자, 아이콘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콘 지금 이제 윈도우에서도 일반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GUI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명령어가 아니라 이미 이제 명령어나 이런 것들을 아이콘 밑에 감춰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정한 기호, 상징화된 어떤 기호라고 하는 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하는 순간 어떤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그 명령어가 다시 기계어로 번역이 돼서 컴퓨터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은 이제는 굉장히 간편하게 기계, 컴퓨터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인쇄 그러면 지금은 전부 다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 컴퓨터를 켜면 화면이 나오고 그 화면에 아이콘들이 쭉 있는 거죠.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특정한 창이 뜨고 그 창에 수많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내가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러면 프린터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자, 어떤 창이 뜨고 인쇄 그러면 인쇄라고 하는 명령어가 컴퓨터에 전달이 돼서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마우스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결합이 되면서 인간과 컴퓨터의 소통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거는 한편에서는 이제 책상용 컴퓨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상 위에 얹어놓고 쓰는 컴퓨터를 데스크탑이라고 또 하는데,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예전에는 랩탑이라고 했죠. 무릎 위에 얹혀놓고 쓰는 컴퓨터라고 하는 의미에서. 근데 이제 다른 의미에서 컴퓨터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어떤 책상의 개념으로 형상화시켜가지고 사람과 컴퓨터 작업 도구로서의 컴퓨터라고 하는 성격을 명확하게 해준 게 이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것도 애플이 사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의 혁명을 얘기할 때 항상 이 애플의 매킨토시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우스가 등장을 하고 아이콘이 등장을 하고 그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스템화해서 매치가 되느냐. 컴퓨터를 켜면 책상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책상 위에 프린터가 있고 문서가 있고 쓰레기통이 있고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이 OS 시스템 내에서 구현이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경험적 환경 속에서 그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애플의 매킨토시인 거고, 그 시스템이 나중에 이제 빌 게이츠가 윈도우로 그거를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MS-DOS에서 MS 윈도우로 넘어왔을 때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은 이 애플의 데스크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컴퓨터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디지털 시대의 기호와 상징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하나의 단말기, 하나의 기계와 하나의 인간만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스템인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장거리 통신이
90년대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 등장을 했지만, 80년대 등장을 했지만, 이게 이제 대중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제공이 된 거는 90년대 이후입니다. 모뎀이라고 하는 통신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예, 죄송합니다. 또 밖에서 소리가 막 들려서. 자, 이 모뎀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컴퓨터와 컴퓨터가 통신을 하고, 인간은 컴퓨터와 통신을 하고, 이런 장거리 통신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인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 모뎀을 이용한 장거리 통신은 텍스트 기반이었는데, 이 인터넷 환경 자체도 결국은 텍스트 기반에서 멀티미디어 기반으로 바뀌고, 멀티미디어 기반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 미디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화해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2000 한 10년대, 15년 뭐 이 정도 이후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근거리 통신,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장거리 통신인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최근의 기술적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는 이 책이 나오기 전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일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만 얘기되는 건데, 이제 근거리 통신이라고 하는 센서 중심의, 자, IoT라고 하는, 자, 이건 뭐죠? 컴퓨터가 아니라 아주 아주 작은 크기의 지능형 사물이라고 하는 거, 센서라고 하는 거와 또는 모든 우리 인간 중심에 있는 사물,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물건에 소형화된 아주 매우 적게 만들어진 컴퓨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센서와 소위 말하는 사물형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과 자기 인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자, 그래서 근거리 통신을 우리가 가장 쉽게 쓰는 게 이제 버스를 타거나 했을 때 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에 들어있는 태그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근거리 통신입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자, 이게 장거리 통신이냐 근거리 통신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장거리 통신을 통해서 대량의 사람, 대중이 디지털화된 미디어를 사용해서 대중과 대중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미디어의 활용 방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고, 근거리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주로 근거리에 있는 사물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자,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자, 그리고 이 가상현실은 근거리 통신이 전제가 돼야 돼요. 센서와 IoT에 의해 가지고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은 모든 사물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계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떻게 보면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유비쿼터스의 초보적인 단계지만 향후에는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적 가능성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얘기가 됐어요, 사실은. 자, 어떤 거죠?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내가 굳이 어떤 거를 컴퓨터를 조작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내가 아파트 현관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 휴대폰이든 어떤 센서든 어떤 컴퓨터화된 장치하고 현관문 앞에 달려있는 어떤 특정한 센서나 장치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곳에 사는 입주민이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특별히 어떠한 명령을 하거나 어떤 조작을 하지 않고도 내가 사는 아파트 문 앞에 가면 문이 열리고, 내가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 얘는 예를 들어서 903호에 산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열리고 9층을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9층에서 난 내리고, 그러면 다시 아파트의 집 앞에 현관문 앞에 가면 현관문이 저절로 열리고,
들어가서 내가 냉장고에서 뭔가 물을 먹고 싶다. 그래서 물을 하나 꺼내 먹는 순간 냉장고가 두 개가 물병이 남았는데 얘가 하나를 먹었으니까 다시 6개들이 박스를 마트에 주문해야 되겠다. 이러고 마트에다가 주문서를 넣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신용카드에서 결제가 되고 이런 방식이 소위 말하는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IoT가 꿈꾸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러면 미디어의 기술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대중과 대중이라고 하는 건데 이 대중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고립된 개인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고립된 개인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이 소통을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갖게 되는 거고 이 정보가 다시 대중들과 소통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 음식점에 가서 이건 정말 맛있는 음식이야.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일일이 그걸 유튜브나 어디 뭐죠? 그 SNS 이런 데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내가 특별히 어떤 조작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거에 갔을 때 내가 갔던 장소의 집, 사진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에게 정보로 소통이 되고 그 소통된 정보를 나는 유튜브나 SNS에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많은 대중과 대중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유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앞으로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미디어의 발전 방향이다라고 이제 이 볼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디지털화된 미디어가 이전의 미디어와 자, 구술 중심의 미디어에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하고 문자 중심의 미디어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로 이용되던 시대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미디어가 중심이 되던 시대하고 디지털 방식의 미디어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이미 중심이 됐고 또 발전해가고 있는 현재에는 전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미디어 역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미디어라고 하는 게 그게 문자가 됐건 구술이 됐건 아날로그가 됐건 디지털이 됐건 갈수록 결국은 미디어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지는 거는 결국 뭐죠? 굉장히 많은 정보라고 하는 게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대량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소수가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소통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라고 하는 게 이제 미디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의 미디어는 이제 대표적인 게 TV라고 얘기를 했죠. TV.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얘기할 때 미디어 제국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이게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소수가 정보를 만들어내고 소수가 유통을 시키고 대중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미디어를 장악한 사람들이 제왕처럼 모든 사람을 통제한다, 정보를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모든 사람의 미디어, 선택지가 없는 미디어였다는 거죠. 일방적 미디어였고. 근데 미디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면서 디지털 미디어가 되면서 이 디지털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틈새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의 생산 주체, 유통 주체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뭐냐 미디어 다원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자 우리가 유튜브에 있는 하나하나 수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자체가 TV 방송국 못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자유롭게 자기의 방송국을 만들 수 있고 그 자기의 방송국을
어떤 사람들이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보를 자기가 유통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된 거고, 자기가 그 정보를 골라서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대중들이 집단적으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세상들에 몰려 있는데 자기가 선택된 미디어를 자기가 소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모두의 미디어가 아니라 각자의 미디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미디어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유튜브, 여기 좀 철자가 틀렸네. 유튜브입니다. 디지털 방식의 미디어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는 각자의 미디어다. SNS도 다 각자가 하는 거다. 자, 유튜브도 내가 선택해서 소비하고 내가 선택해서 정보를 생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세상,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의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이전 시대를 산 사람들, 이전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특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방송국에 광고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는데 이제는 내가 특별한 자본을 들이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한 컨텐츠를 가지고 많은 구독자를 끌어들이면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대중들이 일방적으로 내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아날로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과 다른 거죠. 그거를 우리가 각자의 미디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디어 다원주의는 그럼 모든 게 다 좋은 거냐?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일단은 급진적인 비동시성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똑같이 소비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졌다. 이건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 각자의 미디어라고 하는 게 집단 TV 같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소비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 그건 수동적으로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채널을 바꿀 수 있지만 TV 앞에서 고정된 몇 개의 선택지 중에서 KBS를 볼 거냐, MBC를 볼 거냐, SBS를 볼 거냐, SBS를 볼 거냐. 세 개 가지고 예전에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세 개에서 전부 다 전두환이 나와가지고 나는 국가 사회를 위해서 오늘도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면 사람들은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전두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전두환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전두환을 무관심 수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그거를 개인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매스컴과 현대 사회잖아요. 매스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매스컴의 역사적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의 이제 사회가 됐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사회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게 거대한 주류 집단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주류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동일한 사고를 하면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이런 걸 우리가 거대한 주류 집단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날로그 미디어 시대의 주류 집단이었던 거죠.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신문과 동일한 방송을 보고, 자, 그러면 동일한 경험을 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그 사회의 주류 집단을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무슨 대단한 정치적 집단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된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거대한 주류 집단인 겁니다. 자, 그럼 김치를 안 먹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한 놈이 되는 거죠. 자,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TV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건 계속 안 좋은 걸로 묘사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걸 수용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병적 존재로 인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거를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주류 집단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채식을 하는 사람, 왜 인간이 채식을 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거대한 주류 집단으로서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을 지배적 규범과 가치로 보고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한정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은 1인 미디어니 다양한 사람 대중에 의해서 다양한 정보가 형성되고 다양한 정보가 오기 때문에 정보와 정보의 대결에서는 진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판단하기 힘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판단하기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자, 그러면 거대한 주류 집단은 없어지고 조그마한 소수의 이 마이너리티 집단들이 훨씬 더 늘어나면서 주류 집단이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디어 다원주의가 갖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미디어에 대한 격차가 심화된다. 미디어의 어떤 기술적 특징이 미디어의 기술적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그 미디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정보 격차, 미디어 격차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사람,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사람, 자기가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정보를 선별해서 유통을 시켜서 많은 사람을 자기의 구독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하고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하고의 미디어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미디어 격차가 자본의 격차, 사회적 격차로 확대가 되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외국도 그렇지만 이 정보 격차, 미디어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는 이 미디어 격차라고 하는 게, 정보 격차라고 하는 게 집단 간, 세대 간 격차로 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 형 세대, 밑에 세대하고의 미디어 격차가 커지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미디어 격차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특정한 내가 유튜브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유튜브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포토샵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촬영 편집을 해야 되고 프리미어라는 동영상 편집도 좀 해야 되고 자막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특성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IoT나 이 센서 중심의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어떤 컴퓨터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돼서 모든 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코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내가 자유롭게 정보를 가공하고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동일한 세대 내에서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방식으로 이제는 소위 말하는 이 기술 의존성이 커질수록 소위 말하는 기술적 격차라고 하는 게 개인에게 투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사회적 격차로 확대가 된다. 이게 이제 미디어 다원주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화면 이렇게 놓으면 자, 우리가 요 얘기의 상당 부분은 이 볼츠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것 중에 한 30% 정도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역사를 통해서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제 각각의 하나의 현상, 그 미디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게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맨날 SNS, 페이스북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이런 미디어로 내가 사람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느냐,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내가 왜 저걸 구독하고 있지, 구독을 함으로써 내가 받는 게 뭐냐, 왜 나는 TV를 안 보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래서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매스라고 하는 말이 붙고 이 매스가 미디어를 활용하고 기술적으로 미디어 기술에 의존하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영역별로 이제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네요.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다음 주도 수요일이 추석인가요? 그래서 추석 때는 봐서
어차피 이제 쉬는 날이니까 동영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휴강을 하고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추석이지만 그래도 뭐 어, 동영상을 올려서 짧은 동영상을 올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히 보도록 할지는 좀 생각을 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